저녁 노을이 작은 주택가를 정혜란의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식당을 작년에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두 자녀를 홀로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일상이 오히려 낯설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먹는 저녁은 언제나 쓸쓸했다. 그런 혜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준 사람은 며느리 윤지현이었다. 39살의 지연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야간 근무까지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시어머니를 챙기는 일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따뜻했다. 밤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시어머니 방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혜란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지연아 너무 고생이 많다. 라고 말하곤 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움이 넘쳤다.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인 지연에게 혜란은 친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혜란 역시 지연을 친딸처럼 아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평일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지연은 혜란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혜란은 지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영원할 수 없었다. 어느 비오는 화요일 밤 지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지연의 차와 정면 충돌한 것이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간 혜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들 도연이 혜란을 부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차가웠다. 장례식 내내 도연은 침착했다. 너무 침착해서 이상할 정도였다.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차례대로 처리하는 모습이 마치 미리 준비해온 듯 했다. 지연의 죽음으로 혜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소중했던 며느리를 잃고 나니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빈집에 혼자 남겨진 혜란은 며느리가 남긴 추억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지연이 자주 입었던 앞치마를 만지며 그녀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지연아 어디 갔니 내 딸아? 혜란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지연의 방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곤 했다. 아직도 그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방 안은 적막할 뿐이었다. 혜란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다. 식당 운영으로 바쁘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지연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됐다. 그녀가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사라진 것이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혜란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연의 방문을 열었다. 정리를 미루고 있던 며느리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옷장에 걸린 지연의 간호복을 보자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제 정리해야지. 혜란은 한숨을 쉬며 옷가지를 하나씩 접기 시작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과 향수에서는 아직도 지연의 향기가 났다. 서랍을 열자 액세서리와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혜란의 손이 멈췄다.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왠지 열어보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상자 안에는 지연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개인 문서라고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다. 혜란은 일기장을 펼쳤다. 지연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도 도연 오빠와 싸웠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머니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일기를 읽어내려가며 혜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연이 지연에게 가한 심리적 압박이 상상 이상이었다. 가계부를 뒤지며 지출을 추궁하고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까지 제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혜란은 몰랐던 며느리의 고통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봉투를 열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도연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계약서 형태의 문서였다. 그 내용에는
지연이 사망 이후 보험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적혀 있었다. 날짜를 보니 지연이 죽기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게 무슨, 혜란의 손이 떨렸다. 문서에는 지연의 보험금 수령인이 도연으로 되어 있고 그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제3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제3자는 박수진이라는 여성이었다. 혜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단순히 돈에 욕심이 많은 줄만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일기 마지막 장에는 지연의 절망적인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한테는 말할 수 없다. 오빠는 어머니 아들이니까.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을 읽으며 혜란은 오열했다. 혜란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발견한 문서와 일기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며느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과 아들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혜란은 딸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미야, 엄마한테 좀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소미는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소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란은 어제 발견한 모든 것을 딸에게 보여주었다. 일기와 문서를 본 소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다. 오빠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오빠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특히 보험금 관련 문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미는 지연을 언니라고 불렀다. 둘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자매처럼 지냈다. 언니의 고통을 몰랐다는 죄책감에 소미도 눈물을 흘렸다. 혜라는 도연의 평소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지연의 장례식에서 보인 차가운 태도, 지연의 보험금 처리를 너무 빨리 진행한 것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웠다. 오빠를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소미가 말했다. 하지만 혜라는 만류했다. 아직은 안 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어머니의 신중함에 소미도 동의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안부차 방문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한 태도였지만 혜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지연이가 그리워서 많이 힘드실 텐데. 도연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도연아, 너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니? 혜란이 갑자기 물었다. 도연은 당황한 듯 했다. 물론이죠, 어머니. 지연이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대답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도연이 돌아간 후 혜란과 소미는 긴 대화를 나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미가 말했다. 하지만 혜란은 두려웠다.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좀 더 지켜보자.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 혜란의 말에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미 충분한 증거예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다. 결국 혜란은 용기를 냈다.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미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서 발견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강민석이었다. 어머님 힘드셨겠습니다. 강 형사는 증거를 살펴보며 말했다. 일기와 문서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보험금 관련 계약서는 명백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서에 나오는 박수진이라는 여성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박수진은 도연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다.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사 과정에서 도연의 금전 상황이 드러났다. 그는 주식 투자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지연의 보험금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의 차량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브레이크 오일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이 보고했다. 정밀 검사 결과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는 단순한 정비 불량이 아닌
고의적 훼손이었다. 강 형사는 도연을 불러 조사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던 도연도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결국 무너졌다. 박수진과의 불륜관계, 막대한 채무, 보험금에 대한 집착, 심지어 아내의 차량을 조작한 사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정말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혜란에게 설명했다. 도연은 지연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고 박수진과 새 출발하려 했던 것이다. 너무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혜란은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억울함이 풀려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슬픔보다는 지연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다. 지연아, 미안하다.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구나. 혜라는 며느리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너무 늦은 참회였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소미는 오빠의 범행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함께 자란 오빠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언니를 그렇게 죽게 하다니. 소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연의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살해한 친아들을 고발.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혜라는 법정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피고인 이도연은 부인 윤지연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다. 도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수진 역시 공모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혜라는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박혀있는 날들이 계속됐다. 소미가 어머니를 간병하며 도연에 대한 분노를 사기려 했었다. 오빠는 이제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신 언니 지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어느 날 혜라는 지연의 일기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그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제가 힘들 때도 항상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제가 못 지켜드려도 어머니는 잘 사실 거예요. 지연아, 고맙다. 혜라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다. 며느리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라는 지연의 뜻을 기리기 위해 뜻 깊은 일을 시작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을 도왔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다. 소미도 언니를 기리는 일에 동참했다.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연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혜라는 며느리의 영정 사진에 말했다. 비록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보람은 컸다. 앞으로 남은 삶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지연의 방은 그대로 보존했다. 그곳에서 혜라는 며느리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화이팅 하자, 지연아. 작은 속삭임으로 하루를 열어갔다.